차가운 공기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대리석 바닥을 감돌았다. 유령그룹의 심장부 꼭대기에 자리한 이 집은 성공의 기념비였지만 온기 없는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한서연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에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그 불빛들은 마치 멀리 떨어진 별들처럼 그녀의 고독한 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 보였다. 오늘로 강지훈과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날이었다. 3년, 즉 1095일이었다. 그녀는 그 모든 날들을 기억했지만 아마 그는 단 하루도 기억하지 못할 터였다. 그녀의 시선은 정교하게 차려진 식탁으로 향했다. 최고급 리넨 식탁보, 반짝이는 은식기, 그리고 중앙에는 그녀가 직접 꽂은 붉은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완벽하게 구워진 스테이크는 이제 온기를 잃어가고 있었고 값비싼 와인은 디켄터 안에서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희망이라는 어리석은 감정의 마지막 불꽃으로 준비했다. 어쩌면 오늘만큼은 그가 기억해 줄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그가 일찍 들어와 그녀가 입은 실크 드레스를 알아봐 줄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였다. 하지만 시계의 무정한 시침은 이미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그 희망은 촛불처럼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지훈에게 결혼기념일은 그의 치열한 세계에서 그저 무의미한 날짜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유령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방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조 원이 걸린 적대적 인수합병의 마지막 단계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오직 승리와 정복만이 존재했다. 자금 흐름을 재확인하고 내일 아침까지 최종 보고서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단 하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세계에서 감정은 사치였고 효율성은 신앙이었다. 아내라는 존재 역시 그의 완벽하게 설계된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장식품, 그의 사회적 지위를 완성하는 아름다운 배경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잠시 턱을 괴고 창밖의 야경을 보았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 바로 자신의 집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내를 떠올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할 승리의 헤드라인을 그리고 있었다. 그에게 집은 전투를 마치고 돌아와 잠시 쉬어가는 막사일 뿐. 마음을 나누는 안식처가 아니었다. 서연은 결국 기다림을 포기하고 식탁 앞에 홀로 앉았다. 그녀는 식어버린 스테이크를 나이프로 천천히 잘랐지만 한 입도 먹을 수가 없었다. 입안이 너무 써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3년 전 화려한 결혼식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비록 정략 결혼이었지만 자신의 진심이 언젠가는 저 얼음 같은 남자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그의 아내로서 완벽해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촉망받던 화가로서의 꿈도, 자유롭게 세상을 여행하고 싶었던 소망도 모두 접었다. 대신 그녀는 그의 취향에 맞춰 집을 꾸미고 그의 건강을 위해 식단을 짜고 그의 일정에 맞춰 자신의 하루를 계획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그의 성공을 위한 완벽한 배경이 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색깔을 지웠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서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짧았고 그의 시선은 언제나 그녀를 지나쳐 더 중요한 무언가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점점 시들어가는 식물처럼 햇빛도 물도 없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의 희미한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돌아왔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현관으로 들어서는 그의 모습에서 그녀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는 지독한 피로와 승리자의 냉정한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서재로 향했다. 그의 눈은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을 전혀 보지 못했다. 마치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그는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몸에서 나는 차가운 밤 공기와 희미한 향수 냄새가 그녀의 코를 스쳤다. 그것은 낯선 여자의 향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그녀의 것이 아닌 세상의 냄새였다. 돌아왔군요. 서연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한마디에 3년간의 기다림과 외로움,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가 멈춰 서서 최소한 오늘이 무슨 날인지 물어봐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피곤하다. 먼저 자. 그의 대답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건조하고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 말은 그녀의 심장에 박힌 마지막 비수였다.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와 함께 그녀 안에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희망도, 미련도,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의 잔해도 모두 산산조각 났다. 서연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너무 깊은 절망은 때로 눈물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식탁으로 돌아와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자신의 3년이었다. 정성껏 차려놓았지만 결국 아무에게도 가닿지 못한 채 차갑게 식어버린 만찬. 그녀의 사랑이자 그녀의 청춘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를 밀어넣고 침실로 향했다. 그러나 그녀가 간 곳은 그와 함께 쓰는 침실이 아니었다. 그녀는 드레스룸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결혼 전 사용하던 낡은 여권과 통장 몇 개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미 오래전에 변호사를 통해 준비해 두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서류였다. 이혼 합의서. 그녀는 떨림 없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서재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조용히 문을 열자 그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에 몰두해 있었다. 그녀의 등장에도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책상 위, 그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손에서 빼낸 결혼 반지를 조용히 올려두었다. 반지가 차가운 마호가니 책상에 부딪히며 내는 작은 소리에 지우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의아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뭐 하는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서류의 제목을 보고 나서야 미간을 찌푸렸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눈 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자리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고 고요한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강지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 미련 없이, 주저없이. 그녀는 펜트하우스를 나서는 자신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들의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강지훈은 책상 위에 놓인 반지와 서류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이것이 그저 아내의 유치한 투정이라고 생각했다. 내일 아침이면 혹은 며칠 안에 돌아와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의 완벽한 세계에
얼마나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지를. 다음 날 아침, 강지우는 알람 소리 없이도 정확히 오전 6시에 눈을 떴다. 그의 몸은 수년간의 훈련으로 완벽하게 통제되는 기계와 같았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다.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은 아침이었지만 무언가 미묘하게 달랐다. 그는 옆자리를 돌아보았다. 킹사이즈 침대의 절반은 밤새 아무도 눕지 않은 것처럼 차갑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서연이 어젯밤의 유치한 반항 때문에 다른 방에서 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그의 몸을 감싸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인수합병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후속 조치와 언론을 통제하는 일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드레스룸으로 들어선 그는 그제야 2번째 이상 신호를 감지했다. 평소 같았으면 그의 동선에 맞춰 완벽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그날의 회의에 어울리는 넥타이, 그리고 잘 닦인 구두가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다. 옷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가 매일 아침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세심한 배려는 존재하지 않았다. 짜증이 밀려왔다. 그는 이런 사소한 일로 자신의 아침 리듬이 깨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한서연.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집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는 직접 셔츠와 넥타이를 고르며 서연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효율적인지 생각했다.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라면 아주 잘못된 방식을 택한 것이었다. 그는 결코 그런 감정적인 협박에 굴복할 남자가 아니었다. 스스로 넥타이를 매는 것은 몇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어색하게 매듭을 지은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불쾌감을 느꼈다. 늘 완벽했던 그의 모습에 작은 흠집이 생긴 것 같았다. 그는 주방으로 향했다. 갓 내린 커피 향 대신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의 냄새만이 그를 맞았다. 식탁 위는 깨끗하게 비어 있었고 그가 매일 아침 먹던 영양 균형이 완벽하게 맞춰진 식사는 당연히 없었다. 결국 그는 직접 커피 머신을 작동시켜야 했다. 낯선 기계 앞에서 잠시 헤매는 자신의 모습에 화가 치밀었다. 그가 내린 커피는 평소 서연이 내리던 것보다 훨씬 쓰고 맛이 없었다. 그는 커피잔을 든 채 텅 빈 집 안을 둘러보았다. 이 넓은 공간이 이렇게까지 조용하고 공허하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다. 늘 존재했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배경음악이 갑자기 꺼져버린 듯한 이질감이었다. 그는 문득 서연의 흔적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녀가 주로 사용하던 방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드레스룸은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그가 사주었던 명품 옷과 가방, 보석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마치 전시장의 마네킹처럼. 주인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가 평소 아끼던 작은 소품들, 그녀의 어머니가 물려주었다는 낡은 브로치, 그녀가 직접 만들었던 아파 책갈피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준 값비싼 것들은 모두 남겨두고 그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소한 것들만 가지고 떠난 것이었다. 이 사실은 지훈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다. 지난 3년간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그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는 단호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고객의 요청으로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라는 차가운 기계 음뿐이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처음으로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속을 휘저었다. 그는 다시 한번 어젯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이혼 서류를 떠올렸다. 그곳에 적힌 그녀의 이름, 한서연. 그녀의 필체는
떨림 하나 없이 단정하고 분명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그녀를 그저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인형으로만 여겼다. 자신의 세계를 장식하는 아름답지만 영혼 없는 존재로 회사로 출근하는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운전기사는 평소와 다른 그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운전에만 집중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다가와 그날의 일정을 보고했다. 회장님, 오전 10시에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포브스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우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팔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이 도시를 정복했다. 돈과 권력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졌다. 서연의 부재가 만들어낸 그 보이지 않는 공백은 그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김 비서, 사람을 시켜서 한서연 씨의 행방을 좀 알아보도록 해. 출국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모든 걸 확인해.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이것은 더 이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소유물이 멋대로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불쾌감,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한 정체 모를 불안감이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찾아서 이 모든 혼란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그에게 돌아오는 보고는 없었다. 그녀는 현금만 사용했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어떤 교통수단 이용 기록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버린 것이었다. 지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완벽한 제국에 생긴 작은 균열은 어느새 그의 발밑을 위협하는 거대한 심연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상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겪어본 그 어떤 사업 실패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고 당혹스러운 감정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강지훈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흘러가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출근했으며 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의 제국, 유령그룹은 그의 통제 아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서서히 침식되고 있었다. 매일 밤 그가 마주해야 하는 텅 빈 펜트하우스의 정막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실체적인 무게를 가진 압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직접 내리지 않았다. 대신 가사 도우미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그녀가 차려주는 아침 식사는 모래알처럼 까끌거렸고 커피는 쓰기만 했다. 한서연이 만들어냈던 그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섬세한 균형과 질서가 무너지자 그의 완벽했던 삶의 모든 것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났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김 비서가 가져오는 보고서는 매일 똑같았다.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신용카드, 은행 계좌, 통신 기록은 모두 3년 전 결혼과 동시에 멈춰 있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오직 강지훈이 만들어준 세상 안에서만 존재했던 것이다. 그 세상이 사라지자 그녀는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지우는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고 오랫동안 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깨닫고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녀를 너무나 얕보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는 더 이상 서류에 집중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집안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영토를 잃어버린 왕처럼 익숙하지만 이제는 낯설어진 공간들을 목적 없이 걸어다녔다. 그러다 그의 발걸음이 복도 끝,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 없는 문 앞에서 멈췄다. 그곳은 서재와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거의 창고처럼 여겨졌던 방이었다. 결혼 초 서연이 무언가 하고 싶다며
그 방을 써도 되냐고 물었던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물론 무심하게 허락했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문고리를 잡고 돌렸다. 뻑뻑한 마찰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먼지와 함께 잊혔던 시간의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테레비뉴와 마른 물감의 독특한 향. 방 안은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제외하고는 온통 캔버스로 가득 차 있었다. 크고 작은 캔버스들이 벽에 기대어 있었고 이젤 위에 놓여 있었으며 바닥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이곳은 그가 알지 못했던 한서연의 비밀스러운 왕국이었다. 그의 시선은 가장 먼저 창가 근처 이젤에 놓인 그림에 머물렀다. 따뜻한 색감으로 가득 찬 아직 완성되지 않은 풍경화였다. 햇살이 쏟아지는 작은 해변 마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갈매기, 그리고 평화로운 파도. 그 그림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희망과 동경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림에 손을 뻗었다가 캔버스에 쌓인 먼지를 보고는 멈칫했다. 그녀가 이곳을 떠난 지는 이미 오래된 듯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며 다른 그림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림들은 마치 그녀의 일기장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그녀의 내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초기의 그림들은 밝고 다채로웠다. 꽃과 나무, 그리고 사람들의 웃는 얼굴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림의 색채는 점점 어두워지고 차가워졌다. 회색과 검은색,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푸른색이 캔버스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을 세게 내리친 것은 한 연작 그림이었다. 첫 번째 그림에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얼굴 없는 그림자처럼 그려져 있었다. 두 번째 그림에서 여인은 거대한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 갇혀 있었다. 창밖으로는 활기찬 도시의 풍경이 보였지만 그녀는 그저 안에서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그를 숨막히게 만들었다. 그림 속 여인은 거울 앞에 서 있었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은 텅 빈 실루엣뿐이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지워져 버린 것처럼. 강지우는 그 그림 속 여인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서연.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녀의 고통과 절망의 초상이었다. 그는 이 그림들 앞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침묵은 순종이 아니라 소리 없는 비명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칼날처럼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새로 산 물감 세트를 보여주던 날, 그는 주식 시황판을 보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주말에 함께 미술관에 가자고 조심스럽게 물어왔을 때 그는 중요한 골프 약속이 있다며 단칼에 거절했었다. 그녀가 그린 작은 스케치를 보여주며 어떠냐고 물었을 때 그는 흘긋 보고는 괜찮네 라고 말하고 중요한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떴다. 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사소한 순간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세상에 들어가 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무관심으로 그녀의 열정을, 그녀의 꿈을,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영혼을 서서히 지워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젤 위에 놓인 마지막 미완성 그림은 그에게 보내는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버린 초상화. 이게 바로 당신이 만든 나예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독한 후회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그를 덮쳤다. 그는 먼지가 쌓인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완벽한 세계, 그의 철옹성 같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잔인한 남자였는지 깨달았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아내가 아니었다. 그는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그 영혼이 담긴 예술을 외면했다. 짜증과 불편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상실감이 들어찼다.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그녀를 찾는 것은 더 이상 깨진 일상을 복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뒤늦게나마 그녀를 이해하기 위한 처절한 속죄의 시작이었다. 한서연의 화실을 발견한 이후 강지훈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균열의 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더 이상 짜증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후회와 지독한 자기 혐오였다. 그의 발밑을 지탱하던 오만이라는 단단한 집안이 꺼져내리고 그는 끝을 알 수 없는 감정의 심연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회사의 복잡한 수치와 보고서들은 이제 그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먼지 쌓인 캔버스에 담긴 아내의 공허한 눈빛만이 어른거렸다. 그의 미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그의 제국, 유령그룹의 사람들이었다. 회의 시간 내내 창밖을 응시하거나 중요한 보고, 도중에도 다른 생각에 잠겨있는 그의 모습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얼음장 같던 그의 카리스마에는 희미한 균열이 생겼고 부하 직원들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들 중 누구도 강철 같던 회장님이 사라진 아내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한 여인이 그의 세계에 등장했다. 경쟁사인 태강그룹의 최연소 전무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업계에서 얼음 마녀라 불릴 정도로 지훈 못지않은 냉철함과 뛰어난 수완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강지훈을 동경해왔다. 그것은 단순한 이성적 끌림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인간, 즉 정상의 고독을 이해하고 함께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에 대한 갈망이었다. 서연의 부재에 대한 소문이 재계에 파다하게 퍼지자 수지는 이것이 신이 내린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두 그룹 간의 새로운 합작 프로젝트를 명분으로 유령그룹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지훈으로서도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그녀와의 미팅을 수락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서연의 행방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유령의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할 수 없었다. 회의실에서 마주한 오수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했다.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은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돋보이게 했고 자신감 넘치는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복잡한 프로젝트의 개요를 막힘없이 설명하며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그녀의 모습은 과거 강지훈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상, 즉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일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여자의 전형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훈은 그녀에게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빈틈없는 완벽함 속에서 일종의 피로감을 느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서연의 조용하고 부드러웠던 목소리가 맴돌았다. 서연은 사업이나 세상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회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군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단둘이 남게 되자 수진이 계산된 듯한 염려의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내면을 파고들려는 듯했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다. 그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특히 오수진 같은 여자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았다. 별일 아니요. 그저 피곤할 뿐. 그는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책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와 마치 그의 고독을 이해한다는 듯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상에 있는 사람은 외로운 법이죠. 그 무게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저도 잘 압니다. 그녀의 말은 교묘한 덫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그와 동등한 존재로 포지셔닝하며 둘 사이에 은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려 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너무나도 세련되고 전략적이어서 과거의 지훈이었다면 분명 흥미를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서연의 순수하고 조건 없던 사랑의 기억이 그의 내면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수진의 계산된 위로는 서연의 말없는 위로와 비교할 때 너무나 공허하고 인위적으로 들렸다. 서연은 그가 힘들어 보일 때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 뿐이었다. 그 단순한 행동에 담긴 진심을 그는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이다. 지훈은 수진의 노력에 무의식적인 저항감을 느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는 서연의 빈자리를 더욱더 절실하게 느꼈다. 수진의 야망 어린 눈빛은 그에게 자신의 과거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 그는 그 거울 속에서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오며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초라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런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그들의 만남은 잦아졌다. 수진은 공적인 자리는 물론 사적인 자리까지 교묘하게 만들어내며 그의 곁을 맴돌았다. 그녀는 그의 취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대화는 언제나 지적이고 흥미로웠다. 그녀는 완벽한 파트너이자 이상적인 연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점점 더 굳게 닫혀만 갔다. 그는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서연을 떠올렸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프로젝트 성공을 자축한다는 명목으로 그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은은한 조명과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는 로맨틱한 분위기였다. 와인을 몇 잔 마신 후 그녀는 더욱 대담해졌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지훈 씨, 이제 그만 과거는 잊어요. 당신 곁에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약한 여자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세상을 가질 수 있는 여왕이 필요해요.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약한 여자. 그 단어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서연은 약하지 않았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무관심과 냉대를 견뎌내고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세상을 찾아 떠난 여자였다. 진정으로 약하고 어리석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차갑게 수진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빛은 전에 없던 경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 전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군. 그는 그 말만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그 위선적인 공간에 단 1초도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는 비로소 확실히 깨달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야망의 그림자를 공유할 여왕이 아니라 자신이 부서뜨린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었던 한서연이라는 단 한 사람이었다. 오수진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온 강지훈의 머릿속은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후회가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약한 여자. 그 한마디가 그의 뇌리에 박혀 사라지지 않았다. 오수진의 계산된 눈빛과 야망에 찬 목소리는 그에게 자신의 과거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 그는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눈먼 인간이었는지를 처절하게 마주해야 했다. 그는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화려하지만 온기 없는 공간은 이제 그의 실패를 증명하는 거대한 기념비처럼 느껴졌다. 그는 술병을 찾는 대신 홀린 듯이 다시 한서연의 화실로 향했다. 먼지 쌓인 캔버스들, 말라붙은 물감들, 그리고 미완성으로 남겨진 그림. 이곳은 그녀가 남긴 유일한 진실의 공간이었다. 그는 그림들 앞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진실을 외면해 왔는지 깨달았다. 자존심은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그의 마음을 채운 것은 오직 그녀를 찾아야 한다는, 찾아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절실함 뿐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의 망가진 일상을 되돌리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짓밟아버린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뒤늦게나마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고 싶다는 처절한 갈망이었다. 그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결심했다.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유령그룹은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강지훈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출근해 그의 최측근인 김 비서와 그룹 내 최고의 정보 분석팀을 소집했다. 회의실에 모인 이들은 회장님의 눈에서 이전에 본 적 없는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와 같은 광기 어린 절박함을 읽고 숨을 죽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내던질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지금부터 내 모든 지시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유령그룹이 가진 모든 자원과 인맥, 기술을 총동원한다. 단 하나의 목표는 내 안에 한서연을 찾는 것이다. 그의 선언에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사적인 일을, 그것도 이혼 서류를 던지고 나간 아내를 찾기 위해 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하라는 명령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의 명령과 함께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팀이 비밀리에 고용되었고 금융추적 전문가들이 그녀의 과거 자금 흐름을 나노 단위로 분석했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수년간의 통신 기록과 인터넷 검색 기록 등 그녀와 관련된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샅샅이 뒤졌다. 강지훈은 수십억의 돈을 물쓰듯 쏟아부으며 마치 잃어버린 제국의 보물을 찾듯 그녀의 흔적을 추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그에게 돌아오는 보고서는 절망적일 정도로 똑같았다.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서연은 유령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한 장 만들지 않았고 개인적인 통신 기록도 거의 없었다. 마치 이날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처럼 그녀는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움직였고 오직 현금만을 사용했다. 그녀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하고 치밀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다. 그의 책상 위에는 중요한 결제 서류 대신 아무런 내용도 없는 탐문 보고서와 의미 없는 데이터 분석 자료만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그는 평생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돈과 권력으로 가질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는 기업을 사고 사람을 움직이고 심지어 나라의 정책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단 한 사람, 그의 아내를 찾는 일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이 닿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는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답답함에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다. 그녀가 떠나도록 등을 떠민 것도, 그녀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지워버리게 만든 것도 모두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쌓아 올린 성에 스스로 갇혀버린 어리석은 왕이었다. 수색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그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찾아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말마다 텅 빈 펜트하우스를 혼자 지키며 그녀의 흔적을 되짚었다. 그녀가 읽던 책들이 꽂힌 서가, 그녀가 가꾸던 작은 발코니 정원, 그리고 그녀가 홀로 앉아 창밖을 보던 소파. 모든 공간에는 그녀의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남긴 그림들을 매일같이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고통의 기록으로만 보였던 그림들이 이제는 그녀가 보내는 절박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림 속의 풍경, 색채, 구도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그녀가 무엇을 동경하고 어디로 가고 싶어 했는지 추리하려 애썼다. 그녀가 그린 유일하게 희망적인 그림, 그 미완성의 해변 마을 풍경화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수색팀의 팀장이 거의 포기한 듯한 얼굴로 마지막 보고서를 들고 왔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은 보고서의 한 귀퉁이에 첨부된 아주 사소한 자료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것은 서연이 결혼하기 훨씬 전, 아직 대학생이었을 때의 아주 오래된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대부분은 평범한 용돈 기록이었지만 유독 한 가지, 매년 여름방학이면 특정 지역의 작은 화방에 소액을 송금한 기록이 있었다. 그 화방의 주소는 강원도의 한적한 해안가 마을이었다. 지도에서 그곳을 검색하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곳은 그녀가 그리던 미완성 그림 속 풍경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것은 명확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저 신락 같은 가능성에 불과했다. 하지만 몇 주간의 절망 속에서 헤매던 그에게 그 작은 단서는 어둠 속에서 발견한 단 하나의 등대 불빛과도 같았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다시금 광적인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뒤늦은 추적은 이제 막 그 첫 번째 방향을 찾은 것이었다. 강지훈이 절망적인 추적을 계속하는 동안 시간은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속도와 색깔로 흐르고 있었다. 서울의 잿빛 하늘과 숨막히는 빌딩 숲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동해의 작은 해안 마을. 그곳에서는 매일 아침 눈부신 햇살이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부서지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한서연, 아니 이제는 윤수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녀는 바로 그 햇살과 함께 눈을 떴다. 그녀의 작은 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잔잔한 파도 소리가 밀려 들어왔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대리석과 인위적인 향수 냄새 대신 낡았지만 따스한 나무 바닥의 삐걱임과 흙과 풀의 냄새가 그녀를 감쌌다. 지난 3년간 그녀를 짓누르던 거대한 감옥에서 벗어나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자신으로 숨 쉴 수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해변을 따라 가볍게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맨발로 부드러운 모래를 느끼고 발목을 간지리는 차가운 바닷물을 느끼며 그녀는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갈매기들의 자유로운 날갯짓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날개를 꺾인 채 살아왔는지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지 않았다. 그 모든 시간은 지금의 자유를 위한 값비싼 수업료였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서울에서 온 그림 그리는 아가씨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 어귀에 바다 팔레트라는 이름의 작은 갤러리 겸 화실을 열었다. 그곳은 부유한 수집가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나 여행객들이 잠시 쉬어가며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소박한 공간이었다. 갤러리의 벽에는 온통 그녀가 이곳에 와서 그린 그림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지훈의 집 창고에 갇혀있던 어둡고 차가운 그림들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녀의 캔버스는 이 마을의 빛과 색으로 가득했다. 새벽녘의 분홍빛 하늘, 한낮에 눈부신 청록색 바다, 그리고 해질녘에 불타는 듯한 주황색 노을. 그녀는 또한 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을 그렸다.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할머니의 주름진 웃음,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는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 그녀의 그림에는 생기가 넘쳤고 보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비로소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그림을 파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가끔 그녀의 그림을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에게는 싼값에 그림을 내어주기도 했다. 그림이 좋은 주인을 만나 그 사람의 공간을 밝혀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행복했다. 물론 과거의 그림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가끔 밤이 되면 거대하고 텅 빈 펜트하우스의 고독이 악몽처럼 그녀를 찾아왔다. 자신을 투명인간처럼 대하던 강지훈의 차가운 눈빛이 떠오를 때면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그 어둠을 이겨낼 힘이 있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그녀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유의 과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꾸미거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안한 면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었다.
그녀는 시장의 작은 찻집에 앉아 주인 할머니와 스스럼 없이 수다를 떨었고 이웃집에서 나눠주는 갓 잡은 생선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았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진짜 얼굴과 목소리를 서서히 되찾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한 중년의 부부가 그녀의 갤러리에 들어왔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녀의 그림들을 둘러보더니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아내가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이 그림 꼭 우리 이야기 같지 않아요? 힘든 시간들을 지나 마침내 함께 평화를 찾은. 그 말을 들은 수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그녀는 그 그림을 그릴 때 특정 인물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관계의 따뜻함을 담고 싶었을 뿐이었다. 자신의 그림이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이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강지훈의 아내로서 가졌던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도 그녀를 빛나게 하는 것이었다. 해가 저물고 수아는 갤러리 문을 닫고 자신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각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미련이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한때 알았던 사람에 대한 무심한 궁금증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괜찮았다. 완벽하게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윤수아라는 이름의 화가였고 이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색깔로 채워가고 있었다. 낯선 곳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신라 같은 희망. 그것은 강지훈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유일한 연료였다. 그는 한서연의 오래된 거래 내역에 남아있던 강원도의 작은 해안 마을로 향했다. 최고급 세단은 서울의 번잡한 도로를 벗어나 구불구불한 해안 도로를 달렸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푸른 바다와 하얀 포말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한 사람, 한서연을 찾는다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되어 있었다. 마을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작고 조용했다. 짠내 섞인 바람과 갈매기 소리만이 나른한 오후의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이 평화로운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처럼 느껴졌다. 그는 차에서 내려 낡은 주소가 적힌 종이를 들고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가 찾은 곳은 십수년 전의 기억을 간직한 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작은 화방기였다. 화방의 주인인 백발의 노인은 처음에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지훈이 한서연의 이름을 대며 그녀가 학생 시절부터 이곳과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설명하자 노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아, 그 아가씨 말이오. 몇 달 전에 이 마을에 다시 나타났지. 아주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 아가씨야. 저기 언덕배기에 작은 갤러리를 열었어. 노인의 주름진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지훈의 시선이 움직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태강그룹 본사. 오수진의 집무실에는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유령그룹과의 합작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서를 아무런 표정 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강지훈의 계속되는 부재와 업무 공백으로 인해 프로젝트는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단순히 피곤하다는 변명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을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선택한 남자였다. 그의 완벽한 제국에 자신의 제국을 더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그녀의 오랜 야망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정체 모를 이유로 흔들리며 모든 것을 망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어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사람을 붙여. 강지훈 회장이 최근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알아내.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보고하도록. 그녀의 눈빛은 질투나 불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변수를 제거하려는 포식자의 냉혹한 결단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흔드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과거의 유령이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리할 생각이었다. 한편 지훈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그의 눈에 파란 지붕을 가진 아담한 건물과 바다 팔레트라고 쓰인 소박한 나무 간판이 들어왔다. 바로 그곳이었다. 그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진 나무 그늘에 서서 갤러리 안을 엿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한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햇살을 받으며 캔버스 앞에 서 있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한서연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그가 기억하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값비싼 실크 드레스 대신 편안한 면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대신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머리카락. 무엇보다 그녀에게서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평온함과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진정한 행복의 미소였다.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철저하게 불행하게 만들었는지를. 그는 그저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가두고 그녀의 색깔을 지우고 그녀의 미소를 빼앗아버린 폭군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 앞에 나설 자격이 없음을 통감했다. 그가 지금 당장 그녀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한다 한들 그것은 또 다른 이기적인 폭력일 뿐이었다. 그는 그저 멀리서 도둑처럼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울에서 출발한 오수진의 정보팀이 그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수진은 자신의 책상 위에서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강지훈 회장, 현재 강원도 해안마을에 체류 중 이혼한 전 부인 한서연 씨의 갤러리 주변을 계속 배회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강지훈이 흔들리는 이유가 고작 사라진 아내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자신과 같은 여왕이 아니라 그런 초라한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한심한 남자였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었다. 그녀는 즉시 차를 준비시켰다. 그녀는 직접 그곳으로 가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한서연이라는 유령을, 그리고 강지훈의 미련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 이제 세 사람의 길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지점에서 교차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속죄를 위해, 다른 한 사람은 되찾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파괴하기 위해 같은 장소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며칠 동안 유령처럼 그 해안마을을 맴돌았다. 그는 그녀의 갤러리가 문을 여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그녀가 해변을 산책하는 모습을 숨어서 바라보았다.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릴 권리가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되찾은 작은 평화는 자신이 수년간 짓밟아온 것들에 대한 보상이었고 그는 그 성격을 침범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첫 개인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우연히 엿들었다. 바다 팔레트, 윤수아 작가의 첫 번째 이야기.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오늘이 아니면 어쩌면 영원히 그녀를 마주할 기회를 놓쳐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발걸음을 갤러리로 이끌었다. 그는 수백 번 다림질한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갤러리 안은 따뜻한 조명과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은 하나같이 눈부신 생명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비밀 화실에서 보았던
어둡고 절망적인 그림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이곳의 그림들은 희망을 노래하고 자유를 찬미하며 삶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그녀의 영혼이 치유되는 과정을 압축해서 보고 있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다. 갤러리 중앙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를. 하얀색의 심플한 리넨 원피스는 그녀의 존재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꾸미지 않은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아내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화가 윤수아로서 자신의 세상 한가운데에서 온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는 천천히 마치 순례자처럼 그녀에게 다가갔다. 사람들이 갈라지고 마침내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 스친 것은 아주 짧은 놀라움. 그리고 이내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깊은 평온함이었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 고요함이 지훈에게는 수천 개의 비수보다 더 아프게 박혔다. 그것은 그가 더 이상 그녀의 감정을 흔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가 지난 몇 주간 수만 번 되뇌었던 그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파도 소리처럼 낮고 차분했다. 제 이름은 윤수아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전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지훈 회장님. 그녀는 완벽한 타인을 대하는 듯한 예의와 거리를 유지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그와 그녀 사이에 놓인 건널 수 없는 강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훈은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할 말을 잃고 잠시 입술만 달싹였다.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그의 사과는 준비되지 않은 채 터져 나왔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진심을 담은 말이었지만 너무나 서툴고 초라했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없는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바로 옆에 걸린 그림을 가리켰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검은 바다를 그린 갤러리 안에서 유일하게 어두운 색채를 가진 그림이었다. 저 그림의 제목은 기억이에요. 과거는 저렇게 아프고 어두웠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 그림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이제 연민조차 담고 있지 않았다. 당신의 사과는 너무 늦었어요. 강지훈 씨. 당신이 버린 시간 속에서 나는 죽었고 다시 태어났어요. 지금의 나는 당신이 알던 그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미안해할 필요도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의 사과를 받아줄 한서연은 이제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끝까지 평온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어떠한 감정적인 반응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완벽하게 무장해제시켰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파괴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처절한 노력으로 스스로를 재건했는지 깨달았다. 쉬운 용서는 없었다. 그가 기대했던 눈물의 재회나 원망 섞인 비난조차도 그에게는 사치였다. 다른 손님들을 맞이해야 해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그를 지나쳐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등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다. 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다시 사람들 속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의 빛나는 성공과 행복으로 가득 찬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과거에 갇힌 채 길을 잃은 이방인이었다. 고통스러운 재회는 그렇게 그의 완전한 패배로 끝이 났다. 강지훈의 완전한 패배로 끝난 재회 이후 그는 차마 그 마을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죄의 무게를 확인한 순례자처럼 멀리서 그녀의 갤러리에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돌아갈 곳도, 나아갈 용기도 없는 그는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 자신의 과거가 만들어낸 지옥을 배회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메아리 쳤다. 그녀가 힘들게 되찾은 평화를 더 이상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그가 지키고 싶었던 그 평화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깨어지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분노에 찬 질주를 감행한 오수진이 마침내 그 마을에 도착한 것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처럼 망설이거나 고뇌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다.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한서연이라는 존재를, 그리고 그녀에게 발목 잡힌 강지훈의 미련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 그녀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돈과 권력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사용했다. 그녀가 고용한 홍보 대행사와 가십 전문 기자들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정보들을 인터넷에 살포하기 시작했다. 재벌가 전 부인 한서연, 위자료 부족해 시골에서 화가 행세. 남편의 성공을 발판 삼아 예술가로 둔갑한 두 얼굴의 신데렐라.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뒤덮었다. 기사들은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 서연을 돈에 눈이 먼 기회주의자이자 대중을 기만하는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그녀가 윤수아라는 가명을 쓰는 것조차 과거를 세탁하려는 비열한 수법으로 묘사되었다. 심지어 그녀의 그림들마저도 다른 무명 작가의 작품을 베낀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평화롭던 작은 해안 마을은 순식간에 폭풍의 눈이 되었다. 폭풍은 서연의 삶을 무섭게 핥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대하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의심과 경계심으로 변했다. 갤러리를 찾아오던 여행객들의 발길도 뚝 끊겼고, 대신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그녀의 집과 갤러리 주변을 에워쌌다. 그녀가 힘들게 쌓아 올린 평화로운 세계는 하룻밤 사이에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서연은 집안에 갇힌 채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세상을 바라보아야 했다. 그녀는 강해졌다고 믿었지만 세상의 노골적인 악의 앞에서 그녀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다.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졌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자신 때문에 이 조용하고 선량한 마을이 혼란에 빠졌다는 죄책감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강지훈은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오수진의 짓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자신의 거절이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 분노가 서연에게로 향한 것이었다. 지독한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또다시 자기 때문에 그녀가 고통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이 끊임없이 그녀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오수진을 찾아가 그녀의 목을 비틀고 싶었다. 유령그룹의 힘을 이용해 이 모든 기사를 인터넷에서 삭제하고 관련된 언론사를 전부 박살 내버릴 수도 있었다. 과거의 그였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알았다. 힘으로 힘을 누르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일 뿐이며 그것은 서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녀의 삶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오만한 행동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녀를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선택하기로. 그는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딱 한마디를 지시했다.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 다음 날 오후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관심이 유령그룹 본사로 쏠렸다. 강지훈 회장의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은 온갖 추측을 낳았다. 마침내 기자들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는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준비된 원고 없이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 제 전 아내인 한서연 씨에 대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악의적인 소문들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모든 소문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이 생겨나게 된 모든 책임은 바로 저 강지훈에게 있습니다. 장내는 술렁였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자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치부를 세상 앞에 꺼내놓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 저는 끔찍하게 이기적이고 오만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꿈과 열정을 무시했고 그녀의 영혼을 외면했으며 그녀를 제 성공을 위한 장식품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녀가 떠난 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저의 지독한 무관심과 냉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 그 자체였다. 완벽함의 화신이었던 강지훈이 스스로의 과오를, 자신의 실패를 만천해 고백하고 있었다. 그녀는 피해자입니다. 저라는 감옥에서 탈출해 마침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삶을 되찾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돌을 던져야 한다면 그것은 오직 저 강지훈이어야만 합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의 제국, 그의 명예, 그의 자존심, 그 모든 것을 내던지는 행동이었다. 오직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에서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자신을 위해 온 세상을 상대로 무릎 꿇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얼음의 벽에 아주 가느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핵폭탄이었다. 완벽함의 상징이었던 남자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모습은 대중에게 충격과 동시에 기묘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다. 다음 날 유령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은 단 하루 만에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소식을 접한 오수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저 남자가,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고 원했던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자신의 왕국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그녀는 서연을 파괴하려 했지만 그 불똥은 오히려 강지훈을 태웠고 그 결과는 그녀의 야망까지도 삼켜버릴 거대한 불길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의 몰락은 생각보다 빨랐다. 강지훈의 고백으로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자 그녀가 사주했던 언론사들은 꼬리 자르기를 시작했다. 익명의 제보들이 쏟아져 나왔고 유령그룹의 법무팀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법 여론조작. 그녀가 서연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무기는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태강그룹 이사회는 즉시 그녀를 모든 직위에서 해임했고 그녀는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여왕에서 순식간에 범죄 혐의자로 전락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이 모든 것에 무관심했다. 그는 이사회의 질타와 주주들의 원성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기꺼이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자신의 모든 지분을 회사에 백지신탁했다. 그는 더 이상 유령그룹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렸다. 그의 행동은 계산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자 서연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진심이었다. 한편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에서 서연은 며칠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강지훈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그리고 오수진이 몰락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쳤다.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다 못해 뜨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혼란에 빠졌다.
이것이 과연 그녀가 원했던 결과였을까? 그녀는 그의 희생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유였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그녀에게 또 다른 무거운 빚을 지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그녀는 짐을 챙겨 서울로 향하는 첫 차에 몸을 실었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차가운 성공의 상징이었던 펜트하우스였다. 그러나 그곳은 그녀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다. 집 안에는 값비싼 가구들 위로 하얀 천이 덮여 있었고 곳곳에 이삿짐 센터의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강지우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텅 빈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길 위에 선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녀의 발소리에 그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놀라움과 함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애써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떻게 왔어? 이제 곧 이 집도 비워줘야 해. 당신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는 곳이니 빨리 사라지는 게 맞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서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상자들 사이를 지나 그의 바로 앞에 섰다. 왜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시선은 부드러웠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 이건 나를 위한 거였지. 내가 저지른 죄를, 내가 외면했던 시간들을. 이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속죄할 수가 없었으니까.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어. 나라는 족쇄에서, 내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벽하게.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 당신은 이제 화가 윤수아로 당신의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면 돼. 나는 더 이상 당신 인생에 나타나지 않을게. 그의 마지막 말은 이별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놓아주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3년간의 고통 속에서도 그의 냉대 속에서도 흐르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 마침내 그녀의 영혼에 가닿았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바보. 그녀가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한서연은 당신이 죽였을지 몰라요. 당신의 무관심 속에서, 그 차가운 집에서 그녀는 서서히 죽어갔으니까. 하지만 화가 윤수아는 당신이 살렸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의 눈이 세차게 흔들렸다. 당신이 세상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비로소 과거를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비로소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깨달았어요. 이제 와서 사라지겠다니.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그의 뺨을 감싼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 우리가 함께했던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상처는 영원히 남겠죠.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윤수아예요.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강지훈 씨, 당신의 제국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우리. 그녀의 고백에 강지훈의 눈에서도 마침내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3년간의 후회와 고통,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사랑의 아픔이 녹아내리는 소리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그것은 소유하려는 포옹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포옹이었다. 몇 달 후, 동해의 작은 해안 마을. 한 남자가 바다 팔레트 갤러리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서툰 솜씨로 포장한 들꽃 다발이 들려 있었다. 갤러리 안에서 그림을 그리던 한 여인이 그를 발견하고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다. 사랑은 비로소 가장 아픈 곳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